충북과 호남, 경북 등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12년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내일까지 많게는 2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호우가 집중됐던 충청권과 남부지방의 추가 재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재해가 인재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사회부 윤솔 기자 그리고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취재 기자를 통해서 앞서 이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의 현재 모습을 좀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소방에서 브리핑을 또 했었죠. 네. 생각보다는 수색 작업이 좀 더딘 측면이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밤 사이 작업 현장이 좀 사진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물이 이제 배수 작업을 하면서 물이 급격하게 빠지는 듯 싶더니 막판에는 이제 그 진흙이 잔뜩 섞인 그런 흙탕물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면서 구조 작업에는 다소 좀 걸림돌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퍼내기도 쉽지가 않고 또 구조대원들이 진입하기에도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아까 전에 그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요, 이 차량 내에는 일단 인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배수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무릎에서 배꼽 정도까지의 높이다라고 해서 현재는 이제 실종자 1명 제외를 하고 모두 확인이 된 상태고요. 그 진입도 가능한 상태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에 따르면요, 현재까지 관련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밤 사이에 이 수색 작업을 계속하면서 차량 안쪽에 있는 또 차량 바깥쪽에 있는 그 피해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 3명 그리고 여성 1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이 된 상태입니다. 참 그 안타까운 점들이요, 현장 지휘소에 실종자 가족들이 이제 함께 밤을 지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예. 네,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다렸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네. 또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도 좀 전해지는데, 이 침수됐던 시내 버스가 원래 지하차도가 운행하던 노선이 아니었던 걸로 좀 나타나면서 좀 경위 파악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 지하차도를 거의 차량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강이 범람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정황 탓에 이제 이 사고가 막을 수 있었다는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습니다. 오송 13명이 지하차도에서 지금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연구위원께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의 원인, 그 지하차도 큰 사고가 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하차도라는 부분이 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구간이 짧다거나, 그러니까 지하 통로라는 개념이었으면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어지고, 지하차도 예, 자체가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지하차도 구조가 중심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에 비해서 낮고 물이 고이기가 아주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길다라는 건 대피에 그만큼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예. 그리고 이제 길다 보니까 또 그 안에 그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들이 빠르게 이동을 하는 통로고요. 이 종합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전에 알고서 침수가 되었을 때 들어가지 않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통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사전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어떤 그리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그 지하차도 인근에 있었던 미호천 제방에 관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많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과거의 제방이라는 개념과 지금의 제방이라는 개념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어떤 농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침수가 됐을 때 네. 그거는 어떤 물적 피해의 한계가 되지만 그 거주 목적이나 어떤 통행 목적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인적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제방을 원료해서 그것이 침수로까지 이어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보기 힘든 그런 재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윤 기자, 관련해서 지금 전담 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요, 충북경찰청이 현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가 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수사 전담본부로 규모를 넓힐 그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결국에는 관리 주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천 통제 혹은 이 대응 과정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르고 이 사건 상황들을 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이 수사의 배경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당일 새벽 4시에 이미 그 홍수 통제소에서 미호천을 주의보에서 경보로 상향을 한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통제소에서는 구청과 시청 쪽으로 좀 연락을 취했다라는 얘기를 한 입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는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관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살펴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건 당시에는 원래라면은 한 30초 만에 건널 수 있는 이런 짧은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가 되면서 큰 인명 피해를 낳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 또 신고가 계속됐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대응도 어땠는지 함께 다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먼저 사고 현장 수습이 이루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좀 조금 전에 여쭤봤더니 제방과 관련해서도 좀 뭐 수사 대상에 올랐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 내용도 살짝 전해주실까요? 네, 전담팀이 이제 뭐 구성이 될 거라는 방침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됐는지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요. 일단 주민들의 목소리로 계속해서 다리 공사를 위해서 둑을 부쉈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또 있는 게 그 인근에서 둑을 부수는 것들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둑을 부술 때 불안했다. 이미 수위가 많이 높아진 것들을 봤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다리를 짓기 위해서 뚝을 정말로 낮췄다면 안전한 그 상황을 담보하고 낮춘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자연히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지금 이 대응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송 지하차도는 충북의 관할이고 미호천 이쪽 제방은 또 세종시 관할이고 관할이 다른 측면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형 사고로 발생했을 때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부터 해서 뭐 대응이 미흡했다 다양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떤 시각 갖고 계십니까? 관리 주체들이 이원화돼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이 어떤 특정 기관으로 다 몰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어느 정도의 책임 소재는 있을 거고요. 사고가 발생했다라면.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속과 그다음에 정보의 전달인데 그런 부분에서 유기적인 정보 소통 체계가 안 됐다는 부분들은 사전에 그만큼 준비가 안 됐거나 훈련이 안 됐거나 그런 어떤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니까 시급성은 알렸지만 도로 통제가 되지 않았고 도로 통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모든 상황에서 매뉴얼이 착착착착 진행되지 않고 뭐 어딘가에서 지금 어떤 부분들이 좀 헐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난이라는 부분들은 위험 그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런 안전장치는 없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그 2중, 3중의 안전장치와 함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확실히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훈련,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매뉴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북도에서 말하는 것은 지하차도 중앙에 50cm 정도가 잠겨야 그래야 도로를 통제하는 것이 매뉴얼인데 이번에는 차지 않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과 현실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이 상황, 이 사이에서 생기는 간극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저희가 구분을 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뉴얼이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매뉴얼 이외의 사항들이 항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꼭 매뉴얼상에 없는 긴박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즉각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려면 많은 훈련과 예. 그다음에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훈련과 경험을 강조해 주셨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또 지적을 하시는 거지 기상 전문가들 말씀이시 이 극한호우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습이 이전과는 너무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과거의 시스템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이 시스템 역시도 지금의 어떤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좀 변경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기후 변화나 어떤 기상적인 측면 외에도 예, 사회적인 측면도 그렇게 지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 기상적으로도 저희가 체감할 정도로 예측을 못할 정도로 심해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원인 요소고 두 번째 원인 요소는 과거에 저희가 농지로 사람이 살지 않던 지역이나 도로가 없던 지역들에 사회가 발달을 하면서 점점점 인프라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피해 요인들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과거에 없던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아, 제방은 과거 아주 오래전에 세워뒀던 부분들이고 예. 제방은 그것들이 없을 때를 상정해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그 시설들이 갖는 취약성을 평가를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번 사고에서 사실 그 제방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걸 제방을 제대로 쌓지 않았다, 임시 제방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래 주머니로 제방을 쌓는 것, 모래로 제방을 쌓는 것 이런 제방의 방법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제방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물을 막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물을 막는 역할이기 때문에 모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투수성, 중간중간 빈 공간이 크기 때문에 예. 실제로 물을 막는 기능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그냥 됩니다. 모래만 쌓았을 때는 예.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 이제 모래성이라는 그 표현처럼 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만큼 응집력이 흐트러지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방은 중심축에 우리가 아주 그 물이 투과하기 어려운 그 진흙질의 재료를 다짐을 해서 튼튼하게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공사 등으로 교란이 됐다라면 네. 그 지점은 좀 취약 구간이 되겠죠. 그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이 9월이었으면 이 차량 진입을 이제 침수 시에 이제 자동으로 막는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데 뭐 이 설치 시설이 좀 있었다면은 이런 지금의 상황을 좀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가 지금 안전한 좀 3등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천이 이렇게 인근에 있고 굉장히 좀 낮은 저지대였다면 조금 더 이르게 등급을 조금 더 높이 받아서 좀 빨리 진행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건 두 가지 측면인데 예. 저희가 사전에 그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예.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위험 등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그걸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뭐 확답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단 시설이 있었더라도 아, 피해는 지금보다 적었을지 모르지만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차단 시설이라는 거는 저희가 빗물이 고여서 어느 정도 침수되는 상황을 고려해 그런 상황의 차단 시설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원류수에 의한 그렇죠. 침수기 때문에 예. 그 차단 시설이 제때 작용하기는 왜
침수류에 대한 부분들을 감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방 안쪽에 이제 도로나 어떤 사회 인프라들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공간들,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들이 자꾸 설치가 되면서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제방이 생기 이후에 이제 자꾸 설치된 부분들인데 네. 현재 우리 재해 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은 시설을 설치할 때 하게는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설이 들어가서 기존의 주변에 주는 취약성을 평가하는 거지 이 시설이 여기 들어가서 취약성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하차도가 요 위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그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예. 이런 거를 평가하는 그런 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설 자체는 그렇게 높은 위험 등급을 가져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체계에서. 3등급 정도. 3등급이라고 하면 이게 뭐 어느 정도 등급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1등급이라고 하면은 아주 정말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설물들이고요. 예. 3등급이라면 어느 정도 주기성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보다는 좀 덜한 그런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송 지하차도 워낙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인데 원래 노선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오전에 다른 선택을 해서 그 지하차도로 지나게 된 거란 말이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이 어찌 됐든 간에 예상을 못했겠죠. 예상을 못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변이 다 통제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차도는 그 주변 도로보다도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차단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놓쳤다라는 거는 좀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인명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전 6시 기준으로 집계한 현재까지의 집계 결과부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전날 발표보다 늘어난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사유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지하차도 피해자 추가 수습 때문에 이제 밤사이 상황이 좀 바뀐 건데요. 소방당국은 밤사이에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해왔고요. 새벽 1시 25분쯤에 이제 그 버스 기사인 50대 남성을 찾았습니다. 이후에 2시 45분 또 3시 58분 연이어서 시신이 계속 수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포함돼서 오전 6시에 관련 사망자는 12명이다 이렇게 중대본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이 집계 이후로도 시신인 한 구가 추가 수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방 브리핑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발표 내용은 39명이지만 한 명이 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해자들을 포함해서 충북 지역 피해자는 15명으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면요. 경북 지역의 인명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사유는 이제 이 산사태 피해 때문인데요.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19명의 사망자가 나타났고요. 실종자들도 경북 지역에 좀 집중됐습니다. 전국의 실종자 현재 9명인데 이 중 8명이 경북 지역에 있고 연락이 현재까지는 두절된 상태입니다. 충남에서 4명, 세종에서 1명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 오송도 경북 수색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록 또 이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들이 높은데요. 이 실종자들이 이 부상자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수색을 통해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대본은 부상자도 34명 발생했다고 현재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잠시 뒤 11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이 현재 발표된 내용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실종자 사망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인명 피해가 상당합니다. 네. 이번 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인명 피해가 특히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자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많은 양의 비가 연속적으로 2, 3일, 길게는 저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반복적으로 비가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도시 침수나 산지 계곡, 그런 어떤 홍수, 침수가 피해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들이 있었고요. 그거와 이제 동시에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산사태.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강한 국지성 호우의 그런 비들이 한 달 내내 내렸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만큼 피해가 여러 가지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네. 이런 피해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가 난 거는 직접적인 그 원인 요소가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도로라든가 그 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작물 시설 원예 이런 것들이 점점점 하천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저희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두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결국은 피해가 급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괴산댐 물이 예. 넘친 부분이었는데 많은 분들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댐에 물이 넘친다는 부분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댐에 물이 넘친다라는 건 댐 자체는 우리가 결국은 물을 막는 그렇죠. 것이 댐이거든요. 예, 예. 뭐 막거나 저장을 시키는 건데, 댐이 넘친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얘가 투수를 안 시키고 보호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들어오는 물을 그대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그렇죠. 위급한 시기에.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괴산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 원료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괴산댐이 저희 거의 50년도에 지어진 댐이고 하다 예. 보니까 그 유역은 상당히 넓어요. 소양강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유역인데 네. 댐 자체가 갖고 있는 용량은 실제로 소양강 20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물그릇은 큰데 댐 자체가 포용할 수 있는 그 그릇은 작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현재 원료를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나. 앞으로 아. 미래를 보면 예, 예. 미래를 보면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한 거는 확실히 보완이라던가 보입니다. 보강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예. 건가요? 댐 자체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또 해주셨고,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뭐 괴산댐 아니라 뭐 팔당댐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지금 물을 내보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강의 수위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한 우려는 지금 할 필요가 좀 없겠습니까? 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강들은 지금 다 중부, 그러니까 남한의 중부 지역에서 예, 발원을 예. 하거든요. 예, 예.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가지고 하류까지 가는데 보통 2, 3일 이상 걸립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그 중앙에서 비를 쏟아붓고요. 지금 다시 남쪽으로 비구름이 내려갔다는 말씀입니까?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에서 댐에서 방류한 물들이 하구에 도착할 시간쯤에 다시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댐을 열었기 때문에 그 물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물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비도 그때 맞춰서 오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쪽에 우리가 이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 댐을 열 수밖에 없었지만 네. 그 연 물들이 결국 하류에 도달하는 시간쯤에 다시 호우도 남하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해안가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지대에 예, 있는 맞습니다.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피해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산사태입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상황으로 집계가 되고 있을까요? 네, 산사태 위험성이 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들이요, 9일부터 집계를 한 내용이에요. 이 네. 호우 상황을 9일부터 집계를 했다는 건 그때부터 이미 비가 좀 오래도록 지속이 됐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지에 있는 흙들이 또
이렇게 잔뜩 물을 머금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반이 굉장히 약하고 조금만 비가 더 내려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경북과 충남 등지에서는 이미 산사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저희가 보도드리고 또 현장에도 나가 있는데요. 네. 이 토사 유출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집들이 피해를 입고 그 안에 있던 주민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이들이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토사가 쏟아지면서 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 또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끊어지면서 실종자들을 찾는 데에도 함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또 실종자들을 지금 찾는 데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산림청은 이제 그제 밤에 예.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를 발령을 했고 이게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발령된 상태입니다. 예. 경북 예천과 봉화, 또 세종시, 충남 천안, 논산 부여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멈췄다고 해도 위험이 좀 여전합니다. 이미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혹시나 난개발지 또 토성류 위험지나 골짜기 아니면은 이렇게 오목한 사면들, 절개지나 비탈면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 위험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전조 증상으로 네. 작은 돌들이 막 후두둑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은 비탈면을 살펴봤는데 균열이 져 있거나 흙탕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면 먼저 판단을 하셔서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위험성이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인근 주민분들께서 좀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지금 뭐 대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제 전국에 있는 111개 시군구에서 모두 6,200세대가 대피를 해 있고요. 예. 이 인원으로 보면은 1,570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집에 돌아가지 못한 분들은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3,300여 세대, 그리고 5,788명이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임시시설,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으로 대피를 해서 현재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산사태 위험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이 3천여 명이 대피를 했고 예. 또 마찬가지로 충북도 피해가 컸는데 2,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 네, 좀 주의해서 살펴주셔야 되고요. 이 시설 피해들이 좀 상당했습니다. 공공시설, 사유시설 할 거 없이 아주 좀 큰 피해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했던 이런 하천 제방 유실된 것들이 전국적으로 169건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도로들도 많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유실되거나 붕괴된 것이 146건 상당한 수준이고요. 예. 네, 사유시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뭐 물에 잔뜩 잠기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사에 무너지거나 했던 이 사례들은 317건이 현재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또 중간 정도의 집계이기 때문에요. 뭐 조금 더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피해는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농민들의 피해도 상당히 좀 큰데 예. 농지가 약 2만 헥타르 정도 피해를 입었고 또 56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된 걸로 나타나면서 네, 시름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산사태 그리고 그로 인한 인명 피해 윤솔 기자가 좀 전해줬는데요. 네. 경북 예천에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사실 뭐 건설기술연구원 계시면서 이런 뭐 붕괴라든지 산사태 관련해서 많은 연구하시잖아요. 이번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지금 예천 같은 경우는 그 주변까지도 지금 다발적으로 대규모 산사태 피해들이 났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소수 아주 뭐 특정 지역만 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 경북 예, 지역 전반적으로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지금 그쪽에 강우가 집중됐던 거는 우선적인 이유가 될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쪽 지역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지역이라는 거는 지금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지역들이었는데 예. 실제로 이 정도 저희가 강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준비는 안 돼 있었다라고 예.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응이라면은 뭐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결국은 지금 기본적으로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어떤 지정이나 예.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 대책 그리고 정말 위험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피난 대책까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계속 준비는 해왔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매뉴얼상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 예.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좀 미흡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매뉴얼에 없는 부분에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꼭 정해져 있지 않아도 산사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역의 그 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시 좀 그 교육이나 예. 어떤 훈련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만 산사태 위험이 발생을 하고 홍수 취약 지역에서만 홍수가 발생한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렇죠. 예. 실제로 그런 지역들은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을 뿐이지 상대적으로 나머지 지역들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나 홍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지역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인지를 시키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이 지정되는 거는 산사태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서만 지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정말 위험한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지역들도 비가 많이 오면 결국 홍수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이든 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뭐 대피 연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의 좀 보완이 필요한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와도 저희가 좀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농촌이나 산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노령 그 노인 인구들이 되고 있죠.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취약 계층이시거든요. 거동이나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상당히 예. 취약 계층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훈련이나 교육을 시키고 위급 상황에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방법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젊은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농촌이나 산촌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이라는 것이 실제로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상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안전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어르신들도 예. 비가 많이 오는 거는 아셨을 텐데 뭐 문자가 와도 이걸 뭐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렇게 노인 취약계층들이 위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면 지금 정보 전달을 단순히 문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분들은 오히려 TV나 이런 뉴스에 더 익숙을 하시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영상이나 거기서 알려주는 위험 정보에 조금 더 익숙을 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재난 상황에서는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뉴스나 미디어들을 상당히 좀 엄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은 그 아무래도 위험 상황이 와도 그 대처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신 그렇죠. 분들이 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난 정보를 줄 때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것 외에 도시에 있든 그 주변에 있던 자식들한테도 아니면 지인들한테도 같이 재난 정보를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은 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발굴하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 대피 시점에 대해서도 이미 내가 대피를 해야 될 때라고 인지했을 때는 늦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미리 좀 뭐랄까요? 좀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의 상황을요? 그런 상황이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움직이면 늦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아, 이거를 어떻게 인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움직이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내가 훈련을 해보고 실제 움직여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피를 하고 어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차를 타고 혹은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도는 것도 좀 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와 하천 통제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 6시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충남 83개소 그리고 충북 47개소를 포함해서 도로 상황이 현재까지 271개소가 모두 통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행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부분은 바로 하천변일 건데요. 예. 중대본에서 발표한 이 사망자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관련 안전사고로 추가로 사망한 사건들도 같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 총 4명이 하천변에 휩쓸리는 등의 어떤 안전사고로 인해서 숨졌습니다. 이런 하천변들은 현재까지 전국 853개소가 통제돼 있고 경기도가 226곳 또 경남이 197곳 등 이 통제 상황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 안전사고 상당 부분이 그 물이 많이 불어난 하천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호기심에라도 이렇게 막아져 있는 부분들 주변으로도 접근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철도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 14일 폭우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하루 지나서 복구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어젯밤 사이에 복구가 완료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일반 열차는 아직 전선로 운행 중지 상태고 이게 좀 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X도 운행 중지된 구간이 좀 많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서울서 출발해서 수원을 경우에 부산 가는 KTX, 또 용산에서 목포로 가는 구간이 6시 기준으로는 중지가 됐습니다. 5개 선로를 또 운행은 하고 있지만 예. 이 KTX가 운행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속도를 높여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안전을 위한 조치로 좀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연이 되거나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남아 있고요. 또 실시간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실 텐데 네.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등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주요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이 피해 상황을 비중 있게 좀 보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뭐 폭우 피해 또 뭐 기후 위기 이 부분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결국은 전 세계적인 지금 추세가 어떤 가뭄이든 홍수든 다양한 재난들이 증가되고 강도가 세지는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특히 갖는 이유는 네. 우리 주변국들 특히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우리와 비슷한 정도의 또 홍수 피해나 재난 다른 산사태 피해들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재해들이 계속 반복되고 2020년에도 사실 그랬습니다. 네. 중국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8월 달에 아주 대규모 또 피해를 겪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수도권 지금 그 강남 침수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었지만 8월 14일 날 충청권 청양 부여 쪽에 실제로 상당히 피해가 크게 났었습니다. 올해와 같은 그런 형태로 비가 유입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중국, 한국, 일본, 동아시아권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피해가 그리고 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중대본에서도 이런 피해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심각 단계는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이제 예. 이 대응 단계를 위기 경보 단계를 격상한 상태거든요. 이 위기 경보 단계가 총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 이 중에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중대본의 비상 대응 수준도 1, 2,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대본 3단계 최고 단계를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도 또 대통령 주재 긴급 점검 회의가 2차례 열렸습니다. 이런 관심과 지시 사항 속에서 중대본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재난 대응 특별 지원단과 현장 상황 관리관을 현장으로 파견해서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계속해서 복구 작업과 인명 피해 그 수색을 하고 있는 소방 대응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소방청 중앙 긴급 구조 통제단을 가동해서 함께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행안부는 충남과 경북 호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지원단을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확인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대본이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요. 피해 지역이 또 어떤지 또 인명 수색은 어떤지 네. 이런 복구 작업들을 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내일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 주말에 또다시 장맛비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어떤 대비를 해야 하고 뭐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어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가장 이제 피해가 났던 지역들은 결국은 2차 피해, 산사태나 이런 부분들, 비가 잦아들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복구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2차 피해들이 계속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피해가 좀 기존에 적었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해안 지역이나 예. 좀 하류 지역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하천 주변은 상류에서 지금 댐이나 그 폭우들이 이제 내려와서 가중되는 시점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다시 남하를 해서 폭우가 또 쏟아지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해안 도시들 같은 경우는 만조가 겹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물이 제대로 안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내륙보다 좀 더 큰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크지 않더라도 네. 그 역류에 의해서 침수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안전지대에 계시는 거 대피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새벽이나 밤 요때 또 많은 비가 네, 내리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 패턴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항시 그때도 우리가 이제 예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보 정보를 요즘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개인들도 앱을 통해서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새벽이나 밤쯤에 폭우가 예상되고 예보가 나온다라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피 준비나 아니면 그 대피를 위한 어떤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될지 그리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내 몸을 챙겨야 될지 이런 정도는 좀 아주 심각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 내용들을 뭐 대처 요령에 대해서는 많이 온라인을 통해서 알려져는 있지만 일단 나가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뭐 집안에 있을 때 그리고 불가피하게 외출했을 때 행동 요령 같은 게 있으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행동 요령이 우리가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매뉴얼이라는 거는 어떤 공통적인 부분일 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사는 지역이나 내가 사는 위치에 따라서 위험 상황은 아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좀 일반적인 부분들이 예, 있으니까 예, 그런 예. 거라도 좀 전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나라 지형이나 호우 특성들을 보면 결국은 주변에 그 주거지 주변이 다 뒷부분은 산이거나 앞부분은 하천입니다. 그래서 배산임수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농경사에서는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예. 재난 측면에서는 아주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다 산을 절개한 그 사면에 지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아파트 옹벽이나 산 사면 쪽으로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것이 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어떤 뭐 홍수 피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난 문자 혹은 뭐 안내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럼 이제 뭐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는 건가라는 게 이제 순간적으로 잘 떠오르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재난 문자도 중요한데 이제 재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을 뭐 충분히 했으면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문자가 와서 어디로 대피하라고 하더라도 예. 내가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면 예, 예. 대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내 사전. 위치에서 예. 대피를 해야 된다라면 어느 위치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그 어느 정도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이라도 예, 그러면은 좀 그렇습니다. 알아두시는 게 더 좋겠군요. 그걸 숙지를 해 주셔야 예.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재난안전 포털 혹은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게 대피를 할 때 차를 타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차게 된다면 뭐 차를 계속 운행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어떻게든 뭐 탈출하는 게 좋겠습니까? 잠기는 시점이라면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대피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물이 들어오는 쪽이나 물이 차는 쪽에 반대쪽으로 빨리 차를 버리고 우리가 피신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죠. 왜 그러냐면 차량이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밀려 들어오는 예, 예. 상황이고 예, 예. 그다음에 차를 돌려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차를 버리고 그 뒷부분이나 그 뒷부분에 계신 분들이 인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음성 소리를 쳐서라도 다른 분들에게. 알려서 빨리 대피를 하자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 제가 예. 이렇게 나오신 분들 예.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보니까 차 문이 안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침수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물의 압력 때문에 결국은 안쪽에는 물이 없고 예. 바깥쪽에 물의 네, 그 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열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양쪽에 이제 압력차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압력차, 결국 수위가 비슷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대부분 이제 저희 차문 예, 예. 그 아래 정도 차면 이제 어느 정도는 아, 열리는데 문제는 이거를 기다린다라는 것도 그러니까요. 저희가 매뉴얼상이지만 그렇죠. 실제에는 순식간에 들어찰 실제는 수도 다양한 있는 상황이 부분이고요. 발생할 수도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차는 것이 보인다라면 예. 바로 탈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만약 찼다라면 아까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좀 주지를 하셔서 창문을 깨고라도 탈출을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인 네. 방법입니다.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2차 피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산사태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비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집안이 워낙 많이 약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인명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가장 먼저 저희가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 위험 지역에서 좀 피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차량을 운행을 하거나 네.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타 지역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 명확히 위험을 예측하거나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전조 그렇죠. 증상을.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그 밤에 운전을 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왜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을 하시더라도 좀 서행을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래야 앞에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면 저희가 옆에 보면 대부분이 도로가 절개사면이거든요. 네, 그렇죠. 다 길을 그렇게 놓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운행을 안 하시는 것이 좀 알겠습니다. 예, 예. 뭐 기본적인 행동 요령 같은 경우는 국민 재난안전 포털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리투아니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뭐 경찰, 지자체 협력을 해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저지대 진입 통제해달라고 얘기했고요.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등 모든 후속 조치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뉴스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지요? 그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결국 제가 늘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 위치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매뉴얼상으로 100% 맞아 떨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있는 대로 한다라고 해서 내 안전이 지켜진다라는 생각은 반드시 매뉴얼을 믿지는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는 매뉴얼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 매뉴얼에 없는 사항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네. 결국은 내가 생각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상황이 얘기가 된다라면 네. 그런 상황들은 가급적 위험이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 피해 계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네. 조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솔 사회부 기자,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